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대상인데 임 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를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그 대화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천 호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을 하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등 여러 혜택을 주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0%를 추첨해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21년을 복역한 피해자 이 2명이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화두로 뽑았습니다. 전국에 83만 6천 가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라고까지 표현했죠.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을 바꾼 건 환영할 일이지만 투기 조장 우려와 지난 24번의 정책처럼 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급량만 200만 가구에 달하니 집값 잡으려다 그럼 물량이 쏟아질 4년 뒤에는 어쩌냐. 거꾸로 집값 폭락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게 논란이 되면서 투표 직전 긴급 의총까지 열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는 151석이지만 민주당 등 법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던 만큼 가결은 일찍이 예상됐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179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선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강성 지지층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던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박주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제출했고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탄핵에 대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임기가 완료되는 만큼 퇴직 상태로 헌재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파면할지 논의를 하는 게 되죠. 박자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 의결로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습니다. 별도 심리를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받아들여집니다.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부장 판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 부장 판사가 지난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라는 사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미 퇴직을 결정한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과연 실익 없는 심리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임 부장 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변수입니다. 한 전직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전현직 법관에 대한 선례가 없다며 현재로선 각하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려 결국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의 파면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서울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는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강 문제로 사표 수리를 호소했을 때 들었다는 말이죠.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임 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사법부 수장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녹취록 내용을 보도합니다.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는 논란의 핵심인 사표와 탄핵 발언이 모두 담겼습니다.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게 왜냐면 사표 수리본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을 언급합니다.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임전 사표를 내는 건 맞죠.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지난해 5월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탄희 의원 등 판사 출신 의원들이 양승태 의혹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임 판사 측은 지난해 12월 사표 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거짓말 파문을 불러온 대법원장 면담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죠.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그날의 대화를 두고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의혹을 모두 부인하던 김 대법원장이 당시 대화 내용을 이게 다 공개되자 하루 만에 말을 뒤집으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건 오전 8시 50분쯤. 비슷한 시각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어요? 이게 상권분리에 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오후 6시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첫 언론 보도 직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거짓말을 인정한 셈이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논란, 파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뒷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는 말이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종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진실 공방이 오갔죠. 마침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임 판사 입장에선 지금까지 사표를 반려해온 대법원장도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판사 측은 이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임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왜 녹음했을까요? 일단 임 판사 측은 대법원장의 입장을, 발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녹음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동료 판사 역시 왜 녹음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 임 판사는 촉망받는 엘리트 판사에서 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수사도 당하고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여기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이 건강도 악화된 상태에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녹취를 한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임 부장 판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를 면담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녹취를 보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이것을 엮어서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네.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이 문제 면담이 있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당시 청와대에선 중앙선관위원 임명수여식과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이 열렸고 김 대법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후 2시간 만에 임 판사를 만난 만큼 이 청와대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안 봤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너무 참담하고 염려스럽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을 두고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사표를 반려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이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거나 수사 중인 상태여야 하는데요. 임 판사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았고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상태라 의원 면직, 다시 말해 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관들의 집단 행동이나 의견 표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녹취록 공개가 야기한 논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나온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도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이유가 사법농단인 만큼 재판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이 현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나라 맞죠?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에 여당은 사법부 견제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됐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쳤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왔던 법관에게 이렇게 하니 이를 보는 다른 판사들의 심정은 어떻겠냐면서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법관이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우 정치의 민낯을 보았다며 법관 길들이기식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입니다.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같은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4년 내에 서울 32만 가구,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29만 3천, 5개 광역시에 22만 가구 등 모두 83만 6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택지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 물량만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죠. 그동안 공급 대책이 신도시를 새로 짓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13만 6천 가구를, 두 번째는 역세권 등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변 복합 사업으로 19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또 까다로운 청약 요건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분양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도 주요 대책입니다. 청약이 안 되니 연끌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죠. 핵심 대책 3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공정비 사업으로 서울에 9만 호, 전국으로 13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적극적인 규제 혁파 등을 통하여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 우선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은 인허가 기간 등을 줄여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5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율을 높일 당근책도 대거 제시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 올려주는 등 사업성을 높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던 의무 거주 요건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정비계획 대비 최대 30%포인트 높은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비구역에 부동산을 살 경우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역세권을 고밀도로 공공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나 상가 공급을 보장하는 혜택도 발표했습니다. 당근도 주자 이거죠.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역 3호선 독바위역. 지하철역에서 약 300m 떨어진 빌라촌입니다. 정부는 이런 역세권 인근 노후 지역을 신속히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개발된 역세권 지역을 선정하고 1년 이내 토지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기로 했고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업시설 비율을 줄이고 주차시설 의무 기준을 낮추는 등 각종 혜택도 지원됩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은 일단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사업지가 350m 안에 들어있는데 대부분 집이 낡아 있고 거기 연립주택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번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역세권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역세권 외에도 준공업지역과 저층주거지에도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수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일부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청약을 받으려고 해도 가점이 낮은 3040 세대들은 당첨이 잘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영끌을 해서 집을 샀죠. 정부가 앞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중소형 아파트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시장을 과열시킨다고 추첨제를 없앤 지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 물량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 내지 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의 15%에서 50%로 크게 늘립니다.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이 자녀 수 등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웠다 보니 소외되었던 30대, 40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즉 30평대 이하에서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저축액으로 따지는 순차제가 70%로 줄고 추첨제의 비중이 30%로 늘어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은 대의적으로 보면 아니죠. 우선권이 확실히 정해져야 되죠. 이 사람이 정말로 교육권 때문에 이사를 해서 무주택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사람인지. 새 분양 기준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새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의 착공이 이뤄질 때인 빠르면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일지 그리고 사업 속도가 정부 예상대로 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 계획의 30% 정도만 이루어졌었거든요. 박통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대책이 나올 때마다 후보로 오르내리는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입니다. 공공주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경우 얻는 혜택이 크지만 아직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임대 물량에 대한 부담은 물론 사업성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득이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이득이 돌아와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현장 반응과 달리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합니다. 대규모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책 성공을 가를 핵심 변수는 민간 참여도와 사업 속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이지만은 나머지는 다 민간을 이렇게 껴안고 해야 되거든요. 민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물량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내 일반 공급 물량 비중이 늘어날 경우 가점이 낮은 20, 30대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청약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로 20, 30대들도 기다리면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또 공공주도 물량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2024년이면 앞으로 4년 남은 거잖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우리가 입주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걸리니까 입주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는 영끌 수요를 달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년에서 3년 뒤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83만 6천 가구라고 정부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정부는 일단 도심 중에 개발이 가능한 전체 면적을 잡고요. 각 사업별로 예상 참여율을 곱해서 공급 가구 수를 뽑았습니다. 가령 서울은 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21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 10%가 참여한다고 보고 7만 8천 가구를 공급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네.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잡힐까요? 요즘 그 집을 사는 그 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그 가격 급등에 두려움을 느낀 3040 무주택자들입니다. 네. 정부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이 점에 중점을 뒀는데 그래서 추첨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도심 괜찮은 지역에 조만간 아파트를 분양하게 할 테니까 가점이 낮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지 말라. 그런 신호를 준 것이죠. 네. 문제는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사업이 정부 계획보다 늦춰지거나 따라오는 사업장이 많지 않으면 영끌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계획보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집값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계획보다 우선 과정을 봐야겠죠. 정부가 오늘 이후로 지금 발표된 해당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투기 수요가 파고들 여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공급권. 그러니까 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건 사업구역 안으로 한정이 됩니다. 아직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대책 발표 이후에 집을 사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묻지마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집을 팔고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사는 사람에게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집주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26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도 추가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지역은 근데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개 안 했습니다. 전국의 15곳에서 20곳에 26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지역은 세종시 한 곳만 공개했습니다. 네. 물론 힌트는 좋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26만 가구가 꽤 많은 물량이니까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에 4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3기 신도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 합해서 너무 과잉 또 공급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오늘 그 변창흠표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물량의 입주가 이 2020년대 후반 한 2026, 7, 8년 정도에 몰릴 가능성이 큰데 이게 겹치게 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1, 2인 가구 증가로 주택을 소비하는 주체인 가구 수가 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인구 자체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더 큰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네요.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배 파업 문제는 택배 분류를 위한 인원을 택배사가 따로 뽑는다고 하면서 일단락된 듯했죠.
그런데 이번엔 택배 대리점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파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대리점한테 분류일을 떠넘길 거다 이건데 집화를 안 하면 택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이나 진배 없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 택배사 대리점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와 노조 간 합의안에 반발했습니다. 고객 물건을 볼모로 하는 합의는 무효다! 합의안은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택배 기사들의 작업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리점 측은 지난달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이후 노사정이 이 합의안을 도출할 때 자신들은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은 우리 대리점과 계약합니다. 대리점 역할이 분명하고 그 비중이 큰데 무슨 이유로 대리점을 빼고 몰래 합의를 진행한 것입니까? 대리점 연합은 합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이번 달 17일 집화 거부를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연합에 소속된 택배기사는 4만 5천여 명으로 단체 집화 거부된 배송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일부 고객사에 운송 단가를 500원가량 인상했는데 매년 실행하던 적자 계약사 단가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극적 합의로 명절 배송 차질은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택배사 대리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변호를 맡았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 미심쩍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린 지 30년 만인데 이들은 당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유도한 경찰을 악마로 칭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와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29년 2개월 하고도 27일. 이들이 살인죄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오늘 같은 날을 학술고대하며 기다렸었고.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붙잡힌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유동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 다 뒤집어 씌웠느냐며 경찰이 사건을 다 조작한 거라며 법정에서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중국 국적인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40대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시신을 집 밖으로 옮겨 이곳 용인의 한 하천 나무다리 아래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유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 씨는 모두 경찰이 조작했는데 왜 나에게 덮어 씌우느냐며 퇴장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동행한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미 발표곡을 입수했다. BTS의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에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며 대출받고 집 팔아 투자한 중년들입니다. 오늘 포커스엠에선 다단계 코인 사기의 피해 실태와 그 사기 수법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두 경찰서에 중장년층들의 사기 피해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치한다는 뜻의 스캠과 암호화폐 코인이 결합된 이른바 스캠 코인인데요. 수법이 어떻길래 왜 50대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는지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연예인들의 인기도를 반영해 발행하는 S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이 업체는 투자 설명회에서 유명 연예인들과 음반을 계약했다.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합병 제안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미발매곡을 여기서 독점으로 가져와서 발표를 한다. BTS의 아시아 판권, 캐릭터 아시아 판권을 대표가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모은 투자금은 무려 3천억 원. 그런데 1,000원에 상장됐던 코인은 상장 직후 1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상장되자마자 코인 매매가 안 돼 폭락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저는 1,300원에 들어왔거든요. 대표이사가 15,000원 이상 갈 것이다. 12,000원 갈 것이다. 바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1억까지 떨어졌죠. 업체에 항의했지만 거래소의 기술적 문제라고 둘러댈 뿐이었고 이후에도 상장하겠다던 다른 코인들과 음원 플랫폼 사업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비코인. 지난 2017년 말 국내에서 유일하게 채굴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역시 상장 후 1원대로 폭락했습니다. 당시 비코인 업체에서 일한 직원은 취재진에게 회사가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아예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상장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그 사업들은 다 진행되지 않았고 상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상화폐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2%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타깃은 50, 60대 중장년층. 주로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 투자자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허위 자료나 인맥 등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관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쪽에서 센 놈 나오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서주겠다라고 하시고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 사진 누가 찍었는지 아세요? 신문 전무님하고요. 현직 부행장님이 찍으셨어요. 이후 모집책들이 투자자를 모으면 코인으로 수당을 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고 주로 투자자로 끌어들인 지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노인분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고 소액을 투자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까지 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손실이 나면 다른 사업으로 복구해주겠다는 꿰매 빠져 추가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죠. 왜? 내가 손해본 거를 복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용불량가 되고 이혼하는 가정, 암이 걸리고 자살하는 분 이런 분. 두 업체는 모두 사업 진행 중에 정부 규제 등으로 수익 모델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봐도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전제되는 거라서 굉장히 이 경계가 모호해요. 그리고 사기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 중년의 투자자들을 울리는 스캠 코인. 투자에 앞서 주의와 함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현재 백신 접종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 시작도 못했죠.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로 3월에서 4월 4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 두기를 통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기초 재생산 지수 자체가 영국발 변이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측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확인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도 빠르고 치명률도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조차 시작하지 않은 터라 변이 바이러스가 주된 감염 바이러스가 된다면 순식간에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더 감염력이 높고 치명적인 변이의 출현으로 지금의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로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국산 항체 치료제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평가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고 백신 제조사도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가을 변이용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편 당국은 변이용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곧 입국자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변이가 유행 중인 5개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입국자는 전수검사를, 그리고 변이가 확인된 미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늘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직장에 대해서도 선제적 검사를 늘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헌팅포차 확진자들이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팅포차를 방문한 손님과 가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들이 다른 술집과 PC방까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확진자는 PC방을 이용하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 파악에 나섰고 확인된 업소 방문자들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술집도 방역 지침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시 자치구 경찰이 협업하여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51명,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11명 늘었고 음성 축산물 공판장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싸웠습니다. 야당은 USB를 공개해라.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국정조사도 하자고 압박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혹 자체가 비현실적 이야기라고 맞섰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올해 열린 첫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여야의 공방은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공세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정세균 총리는 의혹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PT에 복귀를 해야 되고 IAEA의 사찰도 받아야 되고. 야당은 USB 공개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를 7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 줬어요. 우리 당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 그건 국회 영역 아닙니까? 야당에선 또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선별 지급을 요구하자 정 총리는 차등 지급이 옳다면서도 경기 진작이 필요할 땐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15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의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인데요. 15년 전 이해찬 당시 총리와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던 홍 의원은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를 콕 집어 겨냥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대정부 질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홍준표 의원.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홍 의원은 장애물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맹공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전 정권 탓을 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그 이전 5년, 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들의 결정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죠. 시종일관 신경전을 벌이던 홍 의원은 잘해보라는 덕담으로 15년 만에 복귀전을 마무리했고 정 총리도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가급적 빠르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한미 동맹을 둘러싼 표현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죠.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취임 14일 만으로 2000년대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늦은 통화인데 청와대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놓고 양국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이 달라 논란도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인도 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을 강조한 반면 백악관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한미 동맹을 언급했습니다. 동북아나 아시아 태평양이나 인도 태평양이나 이거는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두 정상은 전 세계 확산해 있는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무상급식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기억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또다시 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오랜 기간 자책감에 시달리며 10년 만에 다시 나왔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뉴스피플에서 우종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퇴로 서울 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스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거쳐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당선, 재선이라는 화려한 이력 뒤 무상급식 투표 진통으로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10여 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먼저 캠프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첫날부터 능숙하게 481.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4월 7일 날 선거 끝나면 4월 8일 날 아침부터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서별로 업무 보고받고 이러느라고 한 3개월, 6개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481은 4월 8일 날 아침부터 일한다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오 후보는 취임 뒤 곧바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임하면 한 달 내에 꼭 이런 자리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걸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몇십만 가구 목표보다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국에, 도시계획국에 나뉘어 있던 공무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인허가 기간이 2-3달 걸릴 것을 일주일 내에 해치우도록 하는 것. 일해본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며 발상의 전환도 얘기했습니다. 35층 규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50층까지 지으면 건물이 날씬해지겠죠. 그리고 개수가 줄어듭니다. 35층 규제를 해놓으면 경제성을 맞추려면 건물이 뚱뚱해지겠죠. 개수가 늘어나겠죠. 오히려 경관이 막힙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지금은 어떻게 평가할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런 민주당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게 전시성 사업이던가요? 그 근처에 거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절박했던 의류 상권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갑니다.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으냐고 묻자 시민이 기억하는 그때 모습을 살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오세훈 시정 5년간은 시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서울시의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것 같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와 구청장을 장악한 가운데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처하는 오세훈 예비후보가 한 번 더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피플 우종환입니다. 골든글로브상은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죠. 여기서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정착기라는 내용의 배우 윤여정 씨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광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미나리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배우 윤여정과 한예리,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출연한 만큼 한국 영화계의 쾌거입니다. 또 미국 영화협회 등 이미 60개의 트로피를 수상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어 수상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기생충 역시 지난해 골든글로브를 받은 후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이라는 역사를 쓴 만큼 제2의 기생충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온 할머니 역의 윤여정이 미국 내에서 연기로 20개의 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유력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꼽혔지만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윤여정의 후보 지명 탈락은 골든글로브의 가장 큰 실수라고 평가했고 버라이어티 등 현지 매체들은 아카데미에서 이 같은 실수가 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28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며 미나리는 다음 달 3일 국내 개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실패한 나성범 선수가 신발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올해 소속팀 NC의 2연패를 이끈 뒤 재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창단 첫 우승을 일군 NC가 힘차게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판 나성범도 다시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실패하고 돌아온 나성범은 자가 격리하며 아쉬움을 지웠습니다.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도 빨리 받아들였고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성범의 장타력이면 충분히 통한다는 평가였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시장에 발목 잡혔습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평가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또 목표도 생기고 꿈도 더 커진 것 같고. 나성범은 올해 NC의 2연패를 달성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 나성범 NC V2를 향해 갑니다. 지난해 주로 지명타자였던 나성범은 올해 외야수로만 나갈 예정. 동기부여가 더 확실해진 나성범에 NC도 웃습니다. 35홈런 100타점 3할 또 이제는 외야 수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나성범 선수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승 멤버 그대로 목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NC의 2연패 도전에 더 힘이 실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은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바로 스키죠. 정부도 최근에서야 밤 9시 이후 야간 스키를 허용했는데요.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조유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한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이용객들이 하나둘씩 스키장에 도착합니다. 9시까지 타려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맞아, 11시까지 오늘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느덧 밤 9시를 넘긴 시각. 인파가 적어 여유로운 슬로프를 유유히 내려옵니다. 스키장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근 상권도 극심한 불황에 시달립니다. 매출이 한 80에서 90%가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도 원래 한 가게도 한 10명 정도의 직원을 쓰던 가게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스키장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셔틀버스도 중단된 탓에 심야 영업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스키장의 시즌권 취소율은 40%에 달하는 상황. 결국 일부 강원권 스키장들은 평일 심야 개장을 포기했습니다. 야간 개장은 사실 지방 스키장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월 적자죠 지금. 지금 운영비가 지금 매출보다 훨씬 적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곳도 시즌권 이용객들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 일각에선 조기 폐장 목소리마저 나오는 가운데 스키장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오늘 눈은 그쳤지만 날이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아침 추위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도 기온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모레인 토요일에는 10도까지 올라서서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찬 공기가 밀려와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안을 따라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날은 맑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릉과 포항의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도 한층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